책 먹는 즐거움 정기욱 작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도서관에 나타났다. 그녀는 찰랑거리는 단발머리에 분홍빛 반바지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귀에는 느낌표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깔끔한 인상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그녀는 두툼한 책 서너 권을 들고 있었는데 나의 맞은편 자리로 와 앉았다. 그때 지하철이 쿵쿵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내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양이를 아세요? 이채윤 단편소설. 그의 여름, 도서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나는 거기에 있었고 책을 보았고 하루 종일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을 꿈꾸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학생이었든가 도서관 직원이었든가 고양이였던가 끈적거리는 공기였던가. 물론 나는 별 볼 일 없는 재수생이었다. 나는 지하철이 시작되는 시간에 도서관에 나와서 마지막 지하철이 지나가는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19살의 그때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부유하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구름 속처럼 뿌옇고 쥐들이 튼튼한 이빨로 갉아먹고 있었다. 그의 여름은 무더웠다. 시립도서관의 낡은 에어컨은 큰 소리로 공기를 순환시켰지만 소리만 컸지 찬바람 대신에 미적지근한 바람을 뿜어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수험서를 덮어놓고 가슴이 서늘해지고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는 소설을 골라 읽었다. 추리소설이며 스릴러, 호러소설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종일 읽다 보면 책에 써있는 글자가 떠올라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등장 인물들이 되었고 나는 한바탕 그들과 어울려 다녔다. 그렇게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너무 뜨거워서 도서관에서 내려다 보이는 집들의 양철 지붕 위에서 고양이들이 발바닥을 들고 날아다녔다. 도서관 밖에서는 도서관을 증축하는 공사판의 소음이 요란하게 들려왔다. 도서관은 산 밑에 붙어 있었는데 산은 돌산이었고 하루 종일 들이리며 차강기가 요란스럽게 울려대며 돌산을 깎아내고 있었다. 휘뿌연 돌가루 먼지가 구내식당까지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모두들 때가 되면 꾸역꾸역 밥을 먹었고 책을 읽거나 책에 코를 박고 잠을 잤다. 나는 오전에 주로 책을 읽었고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사 먹고 난 후로는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책에 코를 박았다. 모두들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으므로 나는 머쓱한 기분이 되어서 그때부터 고양이처럼 살금거리며 도서관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커피 자판기로 가서 커피 한 잔을 뽑아 들고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다녔다. 제1 열람실, 2 열람실, 회의실, 문화교실, 시청각실, 관장실, 관리과, 자료봉사과, 제3 열람실, 종합자료실, 전자정보 간행물실, 제4 열람실, 5 열람실, 1층의 어학문학실, 도예실, 지하층의 매점, 식당, 보일러실, 전기실. 나는 4층 문화교실에 올라가서 수예며 꽃꽂이를 배우는
아줌마들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고 시청각실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건을 만지다가 쫓겨나거나 회의 중인 회의실에 들어가서 슬그머니 앉아있기도 했다. 어떤 날은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도예실에 들어가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보다가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뱅뱅 도는 물레에 흙을 푹 쑤시고는 몰래 달아나기도 했다. 나는 지상을 떠도는 홀령처럼 도서관 안을 배회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로 형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나를 느끼고 있었고 그런 상태는 수백 년을 이어져 온 것처럼 생각되곤 했다.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옛날 이집트의 도서관이었고 나는 미로찾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특히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 자주 갔다. 그곳은 도서관 안에서 가장 서늘했고 여름이었으므로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따금 늑수구레한 인부가 간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 그가 자지 않을 때는 내가 거기서 잠을 잤다. 잠에서 깨어나면 고양이 몇 마리가 보일러의 굵고 둥근 연통 위에 선반 위에 보일러실에 하나밖에 없는 책상 위에 올라앉아서 부엉이처럼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인부에게 물었다. 여기는 왜 고양이가 많지요? 이놈들은 따뜻한 것을 좋아해. 이 뜨거운 여름에도요. 여기는 시원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늙은 인부는 2개씩이나 빠진 앞니를 내보이며 흉물스럽게 웃었다. 나 여기서 좀 쉬어도 되지요? 나는 간이 침대를 가리키며 물었다.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그렇게 해라. 네. 나는 인부의 허락을 받은 후로는 마음 놓고 그 침대를 사용할 수 있었다. 1시간 정도 자고 나면 오후 내내 말똥말똥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대화를 나눈 이후 인부의 모습은 도서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도서관 구석구석에서 고양이를 보았다. 나는 그것이 환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고양이들은 도서관 안에뿐만 아니라 도서관 아래쪽에 있는 공원에도 위쪽에 있는 숲속에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나는 지하철이 도서관 밑을 쿵쿵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고양이 여인숙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었다. 나는 고양이를 본 후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고양이 여인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러나 시체조차 남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끔찍하지 않았다. 나는 지하철은 또 왜 이 밑으로 지나가는 것일까? 저 소리는 심야에만 들리는데 왜 오늘은 저녁 시간에도 이다지 선명하게 울리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돌산을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 전날부터인 것 같았다. 날이 너무 더워서 모두 휴가를 갔는지 공사장 인부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죽어서 사라진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저기 널려있는 포크레인이며 차강기랑 자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나는 고양이들이 겨울에는 지하철로 모여들 것이란 생각을 했다. 지하철에는 고양이와 인간이 뒤섞여서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다가 나는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게 되었다. 추리소설이나 공포소설 따위만 읽다가 갑자기 잘 읽혀지지 않는 소설을 만난 나는 당황했다. 책을 읽으면서 점점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번 붙잡은 책은 끝까지 읽는다는 신념 때문에 나는 사르트르의 구토를 끝까지 읽었다. 나는 내 존재의 뿌리가 하얗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았다. 주인공 록강땡처럼 내 앞에 있는 사물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의 손, 거울에 비춰지는 얼굴, 그것들이 언제부터 나로서 존재했던가, 또한 주위에 당연한 듯이 있는 사물들이 왜 그렇게 거기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세상에 처음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사물을 바라보았다. 내가, 아니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눈을 뜨고 나를 마주보기 시작했다. 나는 사물들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잠겼다. 나는 그런 사물의 늪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잘 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일까? 나의 생존에는 어떤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일까? 나는 무슨 구실을 만들어내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는 내가 자기처럼 혹은 형처럼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형은 아버지의 복제품처럼 전교에서 1등을 했고 S대 의대를 갔다. 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처럼 형은 의사가 될 것이고 자기 아들 만약 결혼해서 형의 아들을 낳는다면 아들에게도 의사가 될 것을 강요할 것이다. 나는 외모는 형보다 아버지를 더 빼어 닮았지만 학교 성적은 한 번도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그런 나를 아버지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차라리 아버지를 빼어 닮지나 말지 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그런 시선을 느낄 때마다 이상한 자괴감에 시달렸다. 구토를 읽으면서 나는 그것이 구역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녹강땡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구역질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훌륭한 가문, 아름다운 아내, 공부 잘하는 아들, 품위 있고 우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지향점이 없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 형에 대해, 이 사회와 제도에 대해 거의 매일 멀미를 느끼고 있었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일이 다 행복해지는 것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던지던 질문보다도 더 원초적인 존재의 물음이 거기 있었다. 인생이란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는 내 속에서 누군가 뇌까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것을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한번 구토를 읽었다. 책 속에서도 밤 늦은 시각에 지나가는 마지막 전차의 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었다. 나는 녹강땡의 일기를 읽으며 부읍일 시가를 걷는다. 가로등 밑에서 하늘색 옷을 입은 백인 여자와 초록색 모자를 쓰고 휘파람을 부는 흑인 남자가 키들거리며 지나가는 게 보인다. 독학자는 지어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세상에서 독학자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란 생각을 했다. 그는 도서관에 있는 세상의 모든 분야의 책을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읽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책 읽는 방법을 그가 하는 대로 했다. 다만 나는 그것을 소설책에 한정시켰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나는 가열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한 달 만에 다열에 도달했다. 그런 속도라면 수능시험 전까지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소설을 읽을 수도 있으리라. 아니 적어도 연말 전까지는 다 읽어낼 수 있으리라. 나는 미친 듯이 소설을 읽었고 그러자 머릿속이 개운하고 하품이 났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소설책을 다 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생에 더 거창한 이유를 달고 싶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서 들고 그래 오늘 하루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였던가 자문하는 시간을 꽤나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녹강땡처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그 노트에 실존의 초상이라는 제목을 적어 놓았다. 그리고 구토에 나오는 한 구절을 머리글로 적어 놓았다. 나는 나이다.
나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 어둠을 쪼개고 있는 것이 나이다. 나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숙명의 감정을 품고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저 경계표 앞에 멈추어 서면 모험이 시작될 것이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도서관에 나타났다. 그녀는 찰랑거리는 단발머리에 분홍빛 반바지와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귀에는 느낌표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깔끔한 인상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그녀는 두툼한 책 서너 권을 들고 있었다. 바로 나의 맞은편 자리로 와 앉았다. 지하철이 쿵쿵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내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차강기가 돌산을 깨는 소리도 요란하게 들려왔다. 인부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휴가에서 돌아왔던 것이다. 인생이란 의미가 있는 걸까? 누군가 뇌까리는 소리도 들렸다. 저 여자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음 날도 그녀는 오후가 되자 도서관에 나타났다. 그녀는 어제의 그 자리로 가서 앉았다. 나는 왠지 그녀에게 남성적 도발을 감행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청순하고 아름다운 여자, 천사 같은 여자들에 대해 품는 저돌적이고 무모한 본능이 발동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녀가 내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란 예감에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오후 2시경에 나타나서 나의 맞은편 자리에서 공부를 했다. 10시 반쯤 도서관을 나갔다. 나는 날마다 그녀를 흘끔거렸다. 그녀의 곁에서 잠자는 고양이가 되기를 꿈꾸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혓바닥으로 그녀의 다리를 핥고 있고 나는 졸면서 그녀의 고양이가 되는 꿈을 꾼다. 고양이 털은 부드럽다. 그녀는 책을 읽으면서 이따금 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혀를 날름거린다. 나는 전생에 고양이였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또 어떠냐는 생각도 했다. 그것은 순전히 고양이 때문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날 나는 까미의 이방인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사르트르의 구토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도 강렬해서 실존주의 문학의 쌍벽이라는 그 소설을 찾아 읽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가나다 순으로 책을 읽는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었지만 내 영혼에 원하는 바가 워낙 강렬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주인공 메르소는 어머니의 초상을 치르고 돌아와서 말이라는 여자와 잤다. 지중해의 바닷가를 거닐다가 강렬한 햇빛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에게 총을 쏘았다. 나는 어머니의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 날 수능 시험을 쳤다. 점수가 형편이 없었는데도 친지들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 큰 탓이라고 나를 위로했다. 나는 사람은 살다 죽는 것이란 생각에 익숙해져 있어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슬픔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나는 어머니가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것이 좀 막연하다는 기분이 들었을 뿐이다. 수능시험 발표가 나기 전에 나는 이미 내 점수로는 어느 대학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형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눈을 모로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풀이 죽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죽음보다 나의 낙방이 더 충격적인 듯 보였다. 아무리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 정도는 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정말로 대학을 가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소설책만 읽다가는 작년의 점수도 못 나오리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이미 수능시험도 대학도 포기하고 있었다. 나는 속물스런 위선을 벗어던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따금 형이 잘 되어가냐고 물으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곤 했다. 잘 되어가고 있긴 했다. 엉망인 방향으로 말이다. 형은 다소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냉소적인 표정으로 곧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그것이 형이 내게 보여주는 최대한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형에게 구역질을 느꼈다. 세상 모든 것들에게 모범 답안을 쓰고 있는 자들, 100점에 가까운 삶의 답안지를 흔드는 자들. 나는 그런 자들의 위선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 형은 모범 답안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 모범 답안은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내고 답을 쓴 것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정당하단 말인가? 그것을 왜 나에게까지 강요한단 말인가? 나는 그들의 그런 시험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없어진 세상에서 크나큰 공허를 보았다. 어머니 때문에 나는 내 삶이 반질반질하고 윤기나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기 재능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찾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했다.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반드시 옳은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어머니가 사라진 세상은 허점투성이다. 지금 내 생각,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허함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은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의안이었다. 어머니는 어디로 간 것일까? 고양이들은 그것을 알지도 모른다. 나는 떨어진 볼펜을 줍는 척하고 책상 밑으로 드러난 맞은편 여자의 날씬한 다리를 건너다 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매일 왜 내 앞자리에 와서 앉는 것일까? 모든 것이 의문이었다. 이튿날 나는 그녀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녀의 책상으로 가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살펴보았다. 마침 더운 한낮이어서 사람이 별로 없었고 모두들 나른해 있었으므로 내가 그녀의 자리에서 얼쩡거리는 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고구려와 발해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과제물에는 K대학 사학과 3학년 이현주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녀가 눈치채지 않게 슬며시 내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하며 아는 체 했다. 낯이 익은 탓인지 그녀도 고개를 까딱하고 빙긋이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이현주, 저 여자는 어쩌면 고구려의 낭랑공주가 환생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가 꼭 그렇게 환생한 여인일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면 나는 그녀의 무엇이었을까? 호동 왕자라도 되었단 말인가? 나는 메르소를 마저 읽으며 지금 나에게 총이 있다면 도서관 주변의 고양이들을 모조리 쏘아버릴 것이란 생각을 했다. 도서관 앞 공원에는 밤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낮에도 고양이들이 어슬렁거렸다. 나는 그녀를 만난 이후 차츰 고양이들이 싫어졌다. 나는 이제 유령처럼 도서관 안을 떠도는 일에도 실증이 났다. 나는 더 이상 보일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보일러실의 서늘함이 괴이한 냉기로 느껴졌고 나는 나를 내려다보는 고양이들이 차츰 무서워졌다. 나는 오후가 되자 몰려오는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하 매점으로 내려가서 자판기에 커피를 마셨다. 그때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매점을 향해 걸어왔다. 나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더 뽑아들고 그녀를 향해서 걸어갔다. 커피 한 잔 하시죠?
그녀는 뜨악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싱긋 웃으며 종이컵을 그녀의 가슴 앞으로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고 잔을 받아들었다. 발해사 읽고 계셨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얼굴로 그녀가 나를 본다. 대조영은 말갈족이었나요? 아닌데요. 대답이 퉁명스러웠다. 퉁구스족이었나? 그녀는 한심하다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나는 메르소를 읽고 있어요. 나는 엉뚱하게 까미의 이방인을 들먹였다. 그녀는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다소 서늘한 눈동자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재수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임을 알면서도 나는 또다시 짓거렸다. 소설책이나 읽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녀가 이번에 다소 명랑하게 대꾸했다. 오, 까미를 읽으셨군요. 어느 대학 다니세요? 그녀는 대답 대신에 커피를 들이켰다. 난 소설이 재미있어요. 그럼 소설 공부하세요. 순간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겨났다. 소설을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쓰기도 하자. 내가 소설을 쓴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그런데 그녀는 단번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늘하고 맑은 물줄기 같은 것이, 아니 환한 빗줄기 같은 것이 성광같이 내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내 속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이 빙그레 웃고 있었다. 오,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하는 외침의 소리가 내면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가 내 누나처럼 느껴졌다. 낭랑공주처럼 느껴졌다. 나는 호동왕자가 되었다. 아니, 호동왕자가 되어야 했다. 발해는 정말 우리의 땅이었나요? 나는 그녀의 전공과 취미를 파고들기로 작정을 했다. 취미를 같이 하면 남녀의 대화는 쉽게 풀린다. 그런 연애의 법칙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나는 광개토 대제라는 10권짜리 소설을 얼마 전에 읽은 터라 고구려 발해의 역사는 좀 안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럼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인데 전공이 사학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학년이세요? 3학년이요. 우와, 3학년이요? 그럼 누나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나는 일부러 놀란 척했다. 난 아무나 동생 삼지 않아. 그녀는 말을 놓고 있었다. 나는 아무나가 아닌걸요? 전 김용길이라고 합니다. 난 이현주라고 해. 대학 가면 전공은 무엇으로 할 거니? 누나가 방금 소설 쓰라고 한 순간 그걸로 정했어요. 그녀가 피식 웃었다. 그런 즉흥적인 발상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도서관에 있는 소설을 다 읽고 있어요. 누나가 읽지만 말고 쓰라고 방금 깨우쳐 준 거죠. 빙긋이 웃는 여자의 오똑한 코가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예뻤다. 그래, 그럼 공부 열심히 해. 커피 고마웠어. 그녀는 치맛자락을 남실거리며 매점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목표가 주어졌으니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는 하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2개 사들고 내게로 왔다. 커피에 대한 보답이야. 아이스크림을 내밀며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요. 고양이 좋아하세요? 이 도서관에 고양이가
100마리도 더 있는 거 아세요? 아니? 그녀는 도통 관심이 없는 표정이었다. 왜 사학과 지망했어요? 그냥 너 공부 안 할 거니? 그녀가 앞서 걸으며 물었다. 해야죠. 나는 그녀를 따라서 계단을 올랐다. 우리는 각자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나는 읽던 책을 마저 읽었다. 그 순간 이후 나는 책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고독감이 그녀를 통해 채워지기를 갈망했다. 메르소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록강땡은 부우빌시를 떠났고 나는 그녀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다. 나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을 소설로 쓰기로 했다.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말하던 내 재능이 그것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이현주라는 여자가 어머니 대신 내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나는 소설책을 집어던지고 가방에서 영어 참고서를 꺼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자. 그녀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소설 읽기는 다시 내년에 시작하리라.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는 아침에 나올 때 형 차를 몰래 끌고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형은 방학이라서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떠났는데 차를 놓고 갔다. 형은 키를 다락방에 숨겨놓고 떠났지만 나는 작년부터 형이 키를 그곳에 감춰두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리라. 나는 무면허였지만 운전은 아주 잘했다. 시계는 밤 9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꼼짝도 않고 공부에만 열중이었다. 시간은 10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시간은 10시 1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주섬주섬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길을 뒤에 느끼며 나는 도서관을 나섰다. 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도서관 정문 앞에 늘어선 관목 뒤로 돌아가서 벤치에 앉았다. 어둠이 내 속으로 들어와 더욱 캄캄했다. 잠시 후 눈이 부시게 그녀는 나를 지나쳐가고 나는 그녀를 뒤따라갔다. 저 현주 누나. 그녀는 약간 겁먹은 얼굴로 돌아다 보았다. 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니?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그녀는 대답 대신 겁먹은 얼굴로 나를 지나쳐서 도서관 쪽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현주 누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다소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종종 걸음으로 걸었다. 어두운 숲길로 이르러 그녀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괜찮으시다면 차로 모셔다 드리죠. 정말 나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싶었다. 나는 그런 호의를 받을 만큼 우리 사이가 친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녀는 경어를 쓰면서 나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이상형 아니 천사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왜 우리를 한 몸으로 안 만들어 주었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나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했다. 그때부터 일이 틀어지고 말았다. 그녀가 앞을 향해서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자기를 노리는 치안이라도 된 듯이 말이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아니 온 영혼이 시퍼렇게 얼어붙고 말았다.
나도 그녀를 쫓아달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머릿속이 웅웅거렸다. 무엇인가 내 안에서 소리치기 시작했다. 갑자기 수십 마리의 고양이들이 그녀의 앞에 튀어나왔다. 기겁을 한 그녀는 숲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구 달렸다. 나도 마구 달렸다. 숲은 너무나 깊었고 공기는 너무나 부드러웠고 이빨은 부딪혀 덜그럭거렸다. 추운 것인지 흥분 때문인지 나는 턱이 덜덜 떨렸다. 내가 그녀의 옷깃을 잡으려는 순간 그녀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신음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거기는 잔디밭이었다. 잔디는 너무도 부드러웠다. 그녀는 죽은 듯이 풀밭에 엎드려 있었다. 나는 장승처럼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치마가 치켜져 올라가 어둠 속에서 그녀의 허벅지의 속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의 별들이 빛을 쪼여주고 있는 듯 찬란했다. 나는 현주 씨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겁내는 것인지 모르겠어.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잘 몰라요. 우리는 전생의 고양이였어요. 고양이 부부였다고. 그러자 여기저기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숲을 사이마다 고양이 눈빛이 번쩍거렸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서 나의 얼굴을 그녀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갖다 대었다. 제발, 그녀가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 난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무서워요. 뭐가? 내가? 아니, 저 고양이들이. 고양이가 나무 사이마다 마구 뛰어다녔다. 어둠은 깊고 길었다. 그녀와 나는 고양이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완벽한 순간이 영원처럼 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 일 이후 나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는 도서관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는 K대학교를 어슬렁거려 보기도 했지만 거기에도 그녀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 후 나는 K대학을 갔고 사학과를 지망했다. 그래도 나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K대학 사학과에는 이현주라는 학생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고양이였던 모양이다. 나는 그녀처럼 생긴 고양이를 사다가 기르기 시작했다. 고양이의 역사에 대한 소설을 쓰겠어. 라고 나는 고양이에게 말하곤 했다. 고양이는 알았다는 듯 야옹거렸다. 그때마다 나는 고양이에게 뽀뽀를 해주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고양이였는지, 화자가 고양이였는지, 고양이가 고양이였는지, 내 안에는 어떤 고양이의 속성이 자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정기옥 소설가 목소리로 낭독하였습니다.